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말은 수백 년 전 대항해 시대부터 내려오는 명언이지만 현대에 들어서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각국의 상선들을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벌이자 즉시 해상무역에 적신호가 켜진 것만 봐도 바다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가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바다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해상 무역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해양자원 확보와 국가의 해상안보 차원에서도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해를 활보하며 어자원을 쓸어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행위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해상민병대인데요. 이들은 회색지대라는 중국 공산당의 전술을 바탕으로 우리 영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앞바다까지 침범해 어자원을 남획하고 군사행동까지 감행하는 중군사 조직입니다. 우리 서해에 중국 해상민병대가 활개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향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서해 북방한 개선을 무력화시키려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과 이를 격파할 한국형 구축함 KDD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23년 4월까지 서해 NLL을 불법 침범한 중국 어선은 328척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척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은 서해 NLL 해역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300% 이상 증가한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했습니다. 해경은 서남해 해역 전반에 걸쳐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대형 함정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특별 단속을 실시해 이 기간 동안 50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이에 해경은 서남해 해역 전반에 걸쳐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불법 조업만의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해양자원을 남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민감 지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어민들입니다. NLL 수역에서는 일일 평균 24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꽃게철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며 일부 어민들은 중국 어선을 직접 납포하여 해경에 넘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지만 결코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어선들은 먹고 살기 위해 조업을 하려는 단순한 어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배후로 있는 해상민병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외적인 전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나 민간무장 어선과 같은 비정규 세력을 이용하여 명확한 무력 공격이 아닌 방법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전술입니다.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1949년 대만 국민당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소련 해군의 영스쿨 전략을 차용하여 잘 훈련된 소형 선박선단으로 대형 함대에 대항하는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해상민병대는 리틀 블루맨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평상시에는 어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군사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하는 중국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안보 목표를 성취하려 하며 정규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안보 이익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도의 모호성과 전략적 점진주의를 추구합니다. 일종의 위장전술이라고 할 수 있어서 국제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에 항공기를 보내거나 중간 수역을 침범하는 등의 행위로 대만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역시 명확한 무력 공격이 아닌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미국 상공에 중국의 정찰용 풍선이 발견되어 떠들썩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역시 중국이 내세우는 회색지대 전술 중의 하나입니다. 2023년 1월 28일 중국의 정찰용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미국 북부 몬태나주의 미군기지 상공을 지나 미 본토를 횡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미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미 의회와 군에 대한 질타, 대중들의 비난 및 규탄 결의로 이어졌고 관련 풍선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앞바다에서 격추되었습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한국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해상민병대가 우리 서해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암초건설 등 중국의 해상권력 확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민병대를 활용해 한국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 해군력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수상함과 잠수함 등을 비롯한 각종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며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요. KDDX 개발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는 2030년까지 7조 8천억 원을 투자하여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배치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가 탑재된 첫 구축함이 될 예정입니다. KDDX 사업은 한국의 국방산업 발전과 함정 건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의 군사적 안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DDX는 6척이 건조될 예정이고 모두 전력화되면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는 18척의 구축함을 거느리고 막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KDDX가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기존의 이지스함보다 만재 배수량이 한 체급 작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레이더 성능이 이지스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지스함은 미국 로키드 마틴이 만든 방공중심 해상전투체계 이지스 컴뱃 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을 뜻합니다. 채택한 전투체계가 곧 이름이 되었을 정도로 이지스 시스템은 매우 강력하고 선진적인 전투체계로 현대적인 해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서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는 중국 역시 유사한 기술로 짝퉁 이지스함을 건조에 배치시켰을 만큼 이지스 시스템의 압도적 방공 능력 없이는 해상 전투를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지스함 성능의 중심은 AN/SPY-1D 레이더로 무려 430km에 달하는 탐지거리를 자랑합니다. 처음에 우리 해군은 KDDX에 탑재될 레이더가 300km 정도의 탐지거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의도적인 성능 축소라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KDDX 레이더의 실제 성능은 이지스함에 탑재된 AN/SPY-1D와 최소 동급이고 실제 탑재될 때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이지스 시스템 이상의 레이더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네로라는 방산 강국들도 자국산 소나나 레이더를 이지스 시스템에 통합할 정도로 이지스 시스템은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이지스 시스템을 뛰어넘는 스펙의 레이더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이전에 발표한 300km라는 레이더 성능에 의문을 품은 시선들도 존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KDDX의 레이더 성능이 고작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KDDX에 탑재되는 통합 마스트는 보통의 함정에 부착되는 여러 구조물의 역할을 전부 수행 가능한 딱 하나의 마스트만 남겨놓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레이더 피탄 면적 RCS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승조원들의 작전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통합 마스트를 제작하는 사업자 선정에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이 경쟁을 벌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승자는 하나였는데 하나 측 마스트의 정확한 성능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패배한 LIG 넥스원의 마스트조차도 그 성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공개한 통합 마스트 탑재 레이더의 성능은 일반 표적 1000개 동시 추적, 탄도탄 추적, 탐지거리 500km로 AN/SPY-1D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는데요. 하나가 개발한 레이더의 성능은 이것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스트를 달고 있는 KDDX의 탐지거리가 300km에 불과하다는 공식 발표가 났으니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발전량이 적다면 그로 인해 출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반쪽짜리 성능으로 레이더를 쓰느니 발전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설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게다가 KDDX는 통합전기 추진체계를 탑재할 예정이어서 발전량이 모자란다는 가정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KDDX의 성능을 축소해서 발표한 것일까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등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데 굳이 KDDX의 뛰어난 성능을 그대로 알려서 불필요한 견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DDX의 개발이 완료돼 실전 배치가 되면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나 해상민병대의 숨통을 막아놓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KDDX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선체부터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해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첫 구축함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전기 추진 방식으로 구현되어 대용량 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 체계를 적용했으며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를 탑재하여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별칭과 다르게 KDDX는 이지스 구축함과 다를 바 없는 무장과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27mm 함포와 KVLS-1, KVLS-2를 탑재하고 있으며 KVLS는 대공미사일, 대잠미사일, 대표적인 대지공격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지스 구축함과 유사한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시스템 등도 탑재됩니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 적의 유도탄이나 항공기, 함정, 잠수함 등 대공, 대함, 대잠 목표물에 대해 동시 제압이 가능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 한국의 주변국들은 해상제해권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상안보의 중심축이 될 KDDX의 성공적인 개발 완료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상승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미래 해상전력의 주축이 될 첨단 무기체계 KDDX와 KDDX-S의 완성형이 공개된 것입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부분이 없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은 해상전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며 중국, 일본 등 껄끄러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한국 해군의 전력은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DDX와 KDDX-S 등 최첨단 기술과 전략적인 설계가 조화롭게 결합한 함정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후에 KDDX, KDDX-S가 주축이 되는 66 기동함대가 창설되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태평양에 진출하려는 중국과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과의 해상전력 격차도 상당히 줄어들거나 대등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전 세계 해군 관계자 및 방산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 산업전입니다. 12개국 140여 개 방산업체가 참여해 지난 전시회보다 50% 이상 규모가 늘어난 것은 물론 이번 전시회를 통해 향후 한국 방산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기술들이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화제의 중심은 KDDX였습니다. KDDX는 탄도탄 추격, 요격 임무와 해상, 대공방어 능력, 대잠수함 작전 능력 및 대지 공격 능력을 주임무로 삼는 구축함으로 이 수준은 현재 해군 최고 성능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동등하거나 어떤 부분은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최초로 통합 마스트를 채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 시스템이 만드는 통합 마스트에는 두 종류의 에이사 레이더 및 전자광학 탐색 장비, 피하 식별 장비, 전자지원 장비 등 첨단 장비가 거대한 피라미드형 구조물 하나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조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편의성도 크게 늘어 전파 도달거리 및 송신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스텔스 성능도 높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무장 역시 KDDX의 위용을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초기 설계에서 관통형 함수를 선택했던 것과 다르게 전통적인 형상으로 바꾼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함교의 외부 견시 통로가 확장된 것인데요. 과거 설계에서는 견시병이 쌍안경으로 견시할 때 배의 앞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으나 이제는 확장되어 견시병이 하마 앞부분과 뒷부분을 볼 수 있게 되었죠. CIWS-2가 한 대에서 두 대로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수직 발사기 위치가 달라진 모습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수직 발사기 위치가 바뀌면서 함의 균형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말끔히 해결된 것이죠. AWE 로고 와일드캣과 MH-60R 시호크 헬기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마리논 기반 해상작전 헬기 수납도
이번 KDDX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한 완성형 KDDX를 살펴보며 많은 사람이 놀랍다는 반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미해군의 관계자들입니다. 그들은 KDDX를 보고선 혹시 자신들의 기술이 한국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착각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미국이 수출을 거부했던 장비가 KDDX에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해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탐색 기능, 통합음 탐기의 성능입니다. 사전에 적군이 침투하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할 수 있다면 전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통합음 탐기, 소나 기술은 극비로 다뤄집니다. 선진국들도 공개를 꺼리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라 할 수 있죠. 미국은 발전된 소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한국 역시 과거 건함 계획을 세우면서 미국에 소나 장비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며 소나 장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알레이버크급에 탑재된 SQS-53C HMS를 미국에 거듭 요청했으나 미국 무부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 소나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 미국 기술 자료를 뒤져가며 기술을 성숙시켜 한국형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한국은 한국형 통합 소나 장비를 개발하기에 이르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KDDX에 들어가는 통합 소나는 크기에 제약이 있는데 한국형 통합 소나 장비는 대형으로 개발되었기에 소형화를 다시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난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자들은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이번 마덱스 2023에서 소형화된 통합 소나 장비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견인식 저주파 능동소나와 SQR250K MFTA 소나도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견인식 저주파 능동소나는 유럽에서 자주 쓰이는 소나로 원하는 심도까지 소나 본체를 이동할 수 있고 1kHz 이하의 핑을 쏘아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으며 탐지 범위는 100km가 넘습니다. 한편 한국이 얻으려 했으나 거절당했던 미국 알레이버크급 SQS-53C HMS는 해저면 반사파 소나로 해저 바닥을 향해 액티브 핑을 발사하면 액티브 핑이 해저 바닥과 해수면을 왕복 적 잠수함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용이 간편해 미 잠수함의 보편적인 소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VDS와 다르게 SQS-53C의 경우 고출력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송신하는 것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용 전력 역시 500kW에 달할 정도로 6,000톤급 구축함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전력 소모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KDDX에 넣은 한국형 통합 음탐기 시스템은 미국 해군의 자랑인 해저면 반사파 기술과 유럽의 기술인 견인식 저주파 능동소나를 모두 사용하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미국의 거절을 계기로 한국이 독자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한국 기술자들은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KDDX에 이어 KDDXS도 우리 해군의 품에 안길 예정입니다. KDDX는 대한민국의 첫 전기 추진 구축함이자 2023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취역 절차에 돌입할 대한민국 해군의 최전방 전력인데요. KDDXS는 이런 KDDX를 기반으로 설계한 차기 7,000톤급 구축함입니다. 최첨단 무기 시스템과 센서, 전자전 기술 등을 장착하여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뛰어난 전투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명 스마트 KDDX라고도 불리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구축함으로 개발된 DDH-2 통칭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그동안 대한민국 해군의 원양작전 최전방을 담당하면서 초계임무부터 청해부대를 비롯한 해외 파병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러나 초도함인 충무공 이순신함의 취역일자가 2003년으로 이미 20년 이상 운용되면서 필연적인 노후화 한계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건조 당시에도 예산 사정이 여의찮았던 바람에 부족한 성능의 레이더, 대잠전 장비 등을 탑재하면서 구축함으로서의 성능은 다소 부실했습니다. 이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면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등장한 게 KDDX 설계를 기반으로 한 KDDXS인데요. 배수량 7,000톤의 길이 145m, 폭 17.6m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비해 훨씬 규모가 커졌고 세종대왕급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초기형은 마크 41 VLS 32셀,
후기형이 KVLS-1 24셀이 탑재되었던 반면 KDDX-S에는 KVLS-1만 48셀, 규모를 키우면서 미사일 탑재량을 훨씬 강화한 KVLS-2 4셀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전투함정들은 전통적으로 과할 정도로 많은 무장을 탑재한 게 특징인데요. KDDX-S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완성형에 가까운 유도미사일 구축함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특히 KVLS-2를 탑재하면서 차기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거리 550km, 최고속도 마하 2에서 3으로 추정되는 차기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높은 운동에너지로 적함을 관통하는 능력 덕분에 항공모함 킬러라고도 불립니다. 당장 항공모함, 합동화력 함의 건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의 랴오닝함 등 대형함정을 상대하기에는 최적의 미사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DDX-S는 KDDX의 첨단 설계 특성을 차용하면서 상당히 우수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독특한 모양의 역선수입니다. 역선수는 더 높은 예비부력을 제공하여 함정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동급 대비 선박의 속력을 더욱 빠르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전기 추진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KDDX-S는 미국 주말 특급 구축함과 마찬가지로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은 가스, 디젤 엔진에 비해 빠른 추진과 정지가 가능하고 전력 제어 시스템을 통해 대단히 정밀한 속도 및 방향 조작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훨씬 민첩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특히 항해 중에도 전력 소모가 적은 전기 추진 시스템은 장기간의 작전 수행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유일한 단점이라면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건데요. 가능하면 다른 나라의 실패, 성공 사례를 모두 종합해보고 대한민국도 천천히 전기 추진 체계에 도전한다면 좋겠지만 현재 급격하게 덩치를 키우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해상 전력을 생각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KDDX-S가 주축이 될 66 기동함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66 기동함대는 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창끝인 제7기동전단을 중심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KDDX-S 6척, KDDX 6척,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정조대왕급 3척으로 구성될 공세전력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형 중형항공모함이나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기함으로 세우고 KDDX-S 2척이 호위역의 천병, KDDX 2척이 중위, 정조대왕급 구축함 1척, 세종대왕급 구축함 1척이 방공 임무를 담당하는 항모전단을 구성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도산한창호급 잠수함 1척과 천지급 군수지원함 1척 등이 추가되면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대양항모전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전 1년을 훨씬 넘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보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 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강력한 힘을 보유하는 것만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도발과 오판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